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앞으로 국민연금의 곳간 사정이 어떻게 될 건지를 계산해본 결과가 나왔는데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대략 30년 뒤부터, 그러니까 지금 기존 예상보다 더 빨리 연금 곳간이 텅 비게 된다는 겁니다. 받아봐야 얼마 안 돼서 용돈연금이라는 얘기를 듣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노후 주머니로 꽤 중요한 게 국민연금인데요. 기금이 고갈되면 연금을 못 받게 되는 건지, 오늘은 이 얘기를 좀 자세하게 다뤄보겠고요. 우리나라 실업급여제도의 가장 큰 구멍이라고 늘 지적되는 게 구직 활동에 나서지 않으면서 그냥 실업급여를 계속 받고 있는 그런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정부가 제도 개선을 준비 중이라는군요. 이 얘기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자동차 회사들이 자동차 수출용 운반선을 못 구해서 고생입니다. 갑자기 자동차용 운반선은 또 왜 모자라게 된 건지 들어보겠습니다. 1월 30일 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경제 뉴스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의 목소리 안승찬 기자, 손에 잡히는 경제 박세훈 작가, MBC의 양효걸 기자, 이렇게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안 기자님, 생각보다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더 빨라질 거다, 그런 전망이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국민연금 문제는 뭐 우리나라 노후 준비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니까 넉넉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2003년부터 매년 5년마다 국민연금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중간 점검에서 발표해라. 이렇게 법으로 정해놨고 실제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마다 발표하고 있는데 5년 전 2018년에 의해서 올해가 이제 5번째 재정 추계라는 중간 점검 결과를 발표하는 시기거든요. 우리로 치면 건강검진. 그렇습니다. 네,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암울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국민연금은 언제부터 이 기금이 적자로 돌아설 거냐, 또 기금이 고갈되는 시점은 언제가 될 거냐, 이게 제일 중요할 텐데 발표할 때마다 좀 당겨지고 있거든요. 5년 전이 2018년에 발표했을 때는 2042년. 그러니까 앞으로 19년 이후부터 국민연금이 적자로 돌아설 거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을 거다. 그리고 2057년이 되면 기금이 다 똑 떨어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5년이 지난 이번 추계를 다시 해보니까 적자 시점은 1년이 좀 더 앞당겨진 2041년. 기금이 고갈되는 시점은 2년이 앞당겨진 2055년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5년 전에 건강검진한 것보다 건강이 더 나빠졌다는 뜻이네요. 그렇습니다. 2055년이면 지금 1992년생, 그러니까 이제 막 30대가 돼서 열심히 돈 벌고 있는 이 세대가 연금을 타기 시작한 세가 65세부터 연금을 탈 거 아니겠습니까? 딱 65세가 되는 시점이 2055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대들이 직장생활 열심히 해서 국민연금 열심히 냈는데 막상 내가 연금 받을 시점에 연금 재정이 바닥난다, 이런 상황이 된다는 뜻이니까 좀 심각하고, 만약에 그때 가서도 기금이 고갈됐을 때도 연금 시스템을 유지하려면 결국은 더 젊은 세대가 돈을 많이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가면 또 그때 직장 초년생들이 열심히 그렇습니다. 내서 92년생들을 연금을 줘야 될 텐데 굉장히 많은 국민연금을 내야 될 수 있어서 상황이 좀 심각하다고 볼 수 있죠. 결국은 이제 노인들 숫자보다 태어나는 아이의 숫자가 많고 젊은이의 숫자가 많으면 그 이른바 이런 폰지 같은 것도 다 계속 돌아가는 건데 거꾸로 노인들이 많아지고 뒤에 따라오는 젊은이들이 줄어들게 되면 이제 이게 다 부서지고 무너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왜 군대도 왜 말년병장만 있으면 안 되고 신병이 계속 들어와야 군대가 유지될 거 아니겠습니까? 2018년에 추계할 때만 해도 그때 당시에 출생률이 1.27명이었는데 지금은 0.73명, 확 떨어졌으니까 새로 들어오는 신입생 이등병들이 줄어든 거고, 또 기대 수명은 그만큼 또 늘어나고, 이게 연금 받을 사람은 계속 늘어나고, 그러니까 기금 소진이 더 빨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돼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출생률, 우리나라 출생률이 뭐 드라마틱하게 높아진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급격한 환경 변화가 있어서 사람들의 수명이 갑자기 줄어든다거나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한반도에서 갑자기 원유가 펑펑 터져서 돈 걱정 없는 상황이 된다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은 국민연금 문제는 지금 가만히 놔두면 앞으로 더 심각할 수밖에 없다. 이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인 것 같습니다. 사실 노후 대비는 자기가 평소에 저축해서 그걸 내 노후에 쓰는 게 정상이고 일반적이고 그렇게만 하면 별 걱정은 없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나라에서 그냥 주겠다고 약속한 거가 국민연금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주실 겁니까? 라고 물을 때
매번 정부가 바뀔 때마다 글쎄요, 그러게요 하고 넘어가고 있는 거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만 이러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렇다. 특히 연금의 종주국이라는 유럽도 네, 그냥 그때 세금 걷어서 주고 맞습니다. 그때 그냥 여론에 따라서 깎았다가 늘렸다가 그러고 있다. 뭐 다 그런 거다 이런 주장도 있던데요.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금 기금이 뭐 바닥이 나면 그때부터는 걷어서 그냥 지급하면 될 거 아니냐. 실제로 프랑스도 그렇고 그렇게 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쌓아놓고 연금을 지급하는 게 방식이 아니고 걷어서 바로바로 지급하는 방식은 이제 부과 방식이라고 하는데 걷어지기만 하면 괜찮은데.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굉장히 많은 돈을 걷어야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가입자 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그런 인구 구조로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그나마 버틸만한 수준인데 이게 2050년쯤 되면 돈을 내는 가입자보다 연금을 받는 노인들이 더 많아지기 시작하거든요. 예. 그리고 2070년쯤 되면 그때는 가입자가 지금보다 한 반토막 나서 한 1,000만 명 수준이 되고 연금 수급자, 연금을 계속 받아야 되는 노인들은 지금보다 한 3배쯤 늘어나서 1,500만 명 수준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직장인 2명이 노인 3명을 연금을 드려야 되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걷어서 연금을 지급하려고 하면 보험료를 젊은 층에서 한 30% 가량 내 소득의 30% 가량을 내야 될 수 있는 상황으로 추정이 되니까 예. 이거 뭐 국민연금 30% 내고 또 나머지 세금 내면 거의 남는 게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어서 그래서 상당히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조금씩이라도 보험료율을 높여서 부담을 나눠야 하는 것 아니냐 뭐 그런 고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운 좋게 출생률이 높은 시절에 태어난 노인들은 네. 그냥 묻어가는 거죠. 저는 별 그렇게 대응 안 생각하는 하고 게. 그냥 아유 그냥 후배들이 내줘 하고 예. 넘어가면 넘어가는 거고. 예. 요즘 받는 분들이 그런 거죠. 똑같은 구조에서도 후배들이 늦게 잘 안 태어나는 세대들은 예. 내가 젊을 때 그냥 내가 저축을 해놓는 수밖에 없다. 네. 그걸 국민연금 주머니에 붙든 내 적금 통장에 붙든 그렇습니다. 해야 된다 그런 얘기인데. 네. 상황이 그러면 뭘 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뭐 지금 정부에서 오는 9월까지 국민연금 개혁안을 마련하기로는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소득의 9%를 연금으로 내고 있는데 그리고 평소 임금의 한 40%를 나중에 이제 연금으로 받는 그런 시스템을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예. 근데 지금의 기금 시스템을 유지하려면 일단은 내는 돈을 좀 더 높여야 한다. 이건 뭐 아주 공통된 의견입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얼마를 올려야 되느냐 이게 문제일 텐데 지금 계산으로는 9% 걷는 보험료를 당장 한 20% 정도로 올리면 2070년까지 적자 안 나고 기금을 뭐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계산은 나오긴 합니다만 뭐 20% 올리면 당장 난리가 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순차적으로 올려야 하는데 일단 10%대 초반, 뭐 12%, 15% 이런 수준의 보험료율을 올리는 게 어떠냐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요. 다만 그냥 더 내라고 하면 저항이 많을 수 있으니까 낸 사람은 나중에 연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는 쪽으로, 그러니까 더 내고 더 받는 쪽으로 개혁안을 만들면 어떠냐 이런 의견들이 나오는데 더 드릴 테니까 일단은 더 내는데 도장 찍으라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워낙 예민한 문제라서 사실은 뭐 정치인들도 결단을 잘 내리지 못하는 게 사실이고 뭐 보험료를 인상은 뭐 워낙 예민한 문제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차라리 그럼 부자들을 좀 더 내고 더 받는 쪽으로 개편을 해보면 어떠냐 이런 아이디어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월급이 1억 원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지금 보험료율,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니까 예. 매달 900만 원씩 연금을 내느냐? 그렇게 운영되는 게 아니고 국민연금에서는 인정해주는 소득의 상한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월 55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550만 원 넘는 사람은 다 550만 원 버는 걸로만 간주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진우 기자가 예를 들어서 월 550만 원을 벌고 이재용 회장이 월 1억 원을 벌어도 예. 한 달에 내는 국민연금 똑같이 550만 원에 9%인 49만 5천 원 이렇게 똑같이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럼 국민연금 보험료는 저나 그 누구나 다 똑같이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많이 버는 사람은. 그래서 이 상한선은 예를 들어서 한 뭐 1천만 원 이런 식으로 지금보다 좀 높여주고 예. 보험료를 같이 올리면 부자들이 좀 돈을 더 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겠죠. 그러면 연금이 좀 들어오는 돈이 많아질 수 있고요. 물론 이건 또 나중에 나가는 연금도 좀 많아지긴 하겠습니다만. 원래 부유층들도 550만 원까지만 월급으로 간주한다고 한 이유가 예. 당연히 돈 많이 벌면 세금 더 내야지가 확립된 나라에서조차 이러는 이유는 예. 더 많이 받았다가는 나중에 더 많이 줘야 되니까 국민연금이라는 그렇습니다. 엔진이 그렇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후하게 주는 엔진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랬던 건데 이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더 많이 나갈 텐데요. 그런데 나가는 돈은 들어오는 것만큼은 좀 덜 나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돼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 연금을 계산할 때 소득 대체율 40%라고 지금 돼 있긴 돼 있는데 이게 내가 평소 받던 연봉의 40%가 아니고 가입자 전체 평균치하고 내 소득을 합산한 금액의 평균을 낸 다음에 거기서 40%를 맞춰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평균보다 내가 조금 적게 번 사람은 조금 더 많이 받고 연금으로 평균 이상으로 보는 사람은 조금 덜 받고 이런 식으로 소득 분배의 기능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자들한테 연금을 조금 더 걷더라도 연금 기금을 유지하는 데는 약간은 더 이득이 될 거다 이런 계산인데 그럼 부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걷는 거 그거 안 내고 따로 내가 적금 들면 더 많이 받는다는 계산이 나온다는 건데 예. 그럼 이건 다시 세금인데 그래도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내겠습니다 하겠습니까? 강제로 그렇게 하자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국민들이 어떻게 합의점을 찾아가느냐 하는 문제가 될 거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뭐 스웨덴이나 일본처럼 아예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 연금 예. 수급자가 너무 많아지면 자동으로 연금 지급액을 깎는 뭐 그런 방법을 도입하는 거 어떠냐 이런 방안도 거론이 되거든요. 예. 이것도 뭐 수명이 늘어나는 거에 대한 위험을 좀 제한하는 건데 그냥 가난하게 좀 살다 가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뭐 그럼 지금까지 다 받은 사람은 뭐고 나중에 못 받은 사람은 뭐냐 또 이런 불만이 있을 수 있어서 이럴 거면 애초에 국민연금 왜 만들었냐 이런 근본적인 얘기가 나오겠죠. 네, 그래서 국민연금의 개혁 방향은 그야말로 국민들 여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이게 상식적으로는 안 돌아가는 시스템이 돼버려서 어떻게 바꾸려고 해도 이상하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다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이제 다음 임기로 넘어가고 있죠 계속. 네, 양효걸 기자님, 네. 정부가 실업급여 시스템도 좀 손보기로 했다던데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네, 일단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만 180일 이상 일한 근로자가 일자리를 비자발적으로 잃었을 때 지급되는 수당인데요. 네. 180일을 일단 채워야 되기 때문에 수급 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한 달 근무일 기준으로 실제로 한 7, 8개월 정도는 일을 해야 됩니다. 예. 근데 수급 자격이 되면 뭐 최대 월 198만 원으로 최장 9개월까지 지원을 하는데 예. 이 다시 일자리를 좀 찾을 시간을 좀 주는 거죠. 그래서 정부는 근데 이 실업급여 제도가 현재 너무 후하게 돼 있다고 보고 예. 이걸 좀 손질을 해야겠다 이렇게 지금 나선 거고 오히려 현재 실업급여 제도가 오히려 실업 기간을 늘린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받나? 네. 즉 일자리 구해서 월급 받나? 네. 그게 그거네?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어떻게 주고 있어요? 일단은 직장을 나오기 전에 3개월간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하게 돼 있는데 예. 지금 정부가 문제 삼고 있는 거는 이제 실업급여 하한선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최소한 최저임금의 80%가 나오는데 이럴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면 사회보험료하고 뭐 세금 같은 거 다 떼면은 예. 월 180만 원 정도 조금 넘거든요. 근데 실업급여는 오히려 이보다 한 4, 5만 원은 더 많이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실업급여에는 4대 보험이나 세금을 안 떼니까. 네, 그래서 한 184만 5천 원 뭐 이렇습니다. 그러면 한 달 내내 일하고 세금 떼고 180만 원 받나, 실업급여 받나 이게 사실 큰 차이가 없는 게 되고 오히려 4, 5만 원이 더 많으니까요. 예. 이 구직자 입장에서는 그냥 실업급여 최소 요건만 채우고 실업급여를 받는 게 낫다는 판단을 이제 할 수 있도록 제도가 지금 잘못 설계돼 있다는 게 이제 정부의 주장입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최저임금하고 실업급여가 연동되는 시스템 자체를 좀 손보겠다는 거고 이 최저임금과 연동된 규정이 이제 사라지게 되면 실업급여 최저 금액이 앞으로는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현재 실업급여 수급자 중에 재취업률 그러니까 이 실업급여를 받다가 다시 취업하는 그 비율이 한 26% 정도 되는데 예. 요걸 한 3년 안에 한 30%까지 올리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고 정부가 이렇게 좀 급하게 나선 게 고용보험 기금 상황이 지금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고용보험 기금에서 사실 수입 지출 빼고 남은 적립금이 사실 2021년 뭐 5조 5천억 원 되고 뭐 작년에도 한 5조 원 남짓이었는데 사실은 이게 정부 재원이라고 할 수 있는 공공자금 관리 기금에서 빌린 돈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는 이제 이거 빌린 돈을 빼보면 마이너스 3조 7천억 원이고요. 올해는 이 마이너스 규모가 거의 한 4조 2천억 원대로 커지기 때문에 이러면 거의 뭐 적립금은 바닥난 거를 떠나서 거의 한 3년 동안 차입금이 한 10조 원이 넘었다. 그래서 이 당장 손을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이 4대 보험 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고용보험이고 네, 맞습니다. 그걸로 말씀하신 실업자들 실업급여를 줬는데 네.
월급 180만 원 받던 분은 실업급여 받으면 184만 원이 나오니까 네. 예. 이거 누가 취업하려고 하겠냐 계속 이거 받아먹는 거지라는 생각을 예. 했다는 거고 지금 생각하면 이게 꽤 큰 구멍인데 네. 설마 이러랴라는 생각으로 그냥 방치해놨던 것 같은데 네. 실제로 현장에서는 그래서 저 실업급여 받고 있어서 월급을 공식적으로 받으면 안 되니까 네. 사장님 저 그냥 현금으로 주실 때 조금만 깎아서 받겠습니다라고 하면 네. 사장님도 좋고 사대보험 안 떼니까 네. 받는 분도 좋고 실업급여도 같이 받을 수 있으니까 뭐 각종 방법들이 뭐 그런 게 아주 횡행하고 있다고 하던데 네. 물론 뭐 그 숫자가 아주 많지 않겠습니다만 그러면 부정수급도 문제고 뭐 지금 이제 아르바이트 일자리 같은 경우에 아예 뭐 7개월 단위를 이제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딱 그만큼만 일하고 실업급여 네, 바로 받겠다. 실업급여 전환하겠다라는 의지인 거고. 그러니까 정부가 이번에 좀 들고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런 수급 기준을 좀 까다롭게 좀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한 걸 증빙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형식적으로 이력서만 좀 접수를 시킨다든지 반복적으로 예. 면접을 보러 오라고 했는데 면접은 또 안 가는 약간 노쇼 구직자들을 좀 걸러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한 4주에 한 번씩 그 증빙 서류들을 제출해 왔는데 예. 이건 뭐 2회로 늘린다든지 아니면 이제 면접을 노쇼하는 경우에는 아예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도덕적 해이를 좀 막는 방안을 좀 내놓긴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그 올해 상반기 중으로 이런 예. 이제 개편 방안을 마련해서 내놓겠다는 거고 사실은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는 법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5년 동안 3번 이상 반복적으로 급여를 신청하는 사람은 뭐 급여액을 최대 절반으로 깎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평소 받던 임금의 60%를 지급하는 걸 하한선을 없애서 실제로 60%만 지급하게 하면 네, 좀 낫기는 하겠네요. 네, 이거 뭐 노쇼를 안 하고 가서 면접을 강제로 봐야 되는 거면 저는 입사할 생각은 없는데 면접은 보러 온 상황에서 네. 그 상대방 회사는 입사하세요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하죠? 그 네. 다닐 생각이 없는데 면접을 본 건데. 네. 일단 근데 뭐 계속해서 이력서만 제출하는 경우도 많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덜컥 또 면접 보러 오라고 하면은 안 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일단 그게 이제 그런 루프홀을 막는 게 가장 이제 큰 대책이고요. 예. 일단 이제 우려도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게 어쨌든 다른 직업을 좀 찾을 수 있도록 하는 탐색 기간을 보장하는 건데 예. 이거를 만약에 이제 짧게 가져가고 타이트하게 보면 일단은 어디든지 빨리 취업을 하게 되고 그러면 결국 또 잘 맞지 않아서 반복적인 실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실업 급여액을 부정수급을 줄이는 건 좋지만 어떤 양질의 일자리나 구직 상담 서비스가 없는 상황에서 돈부터 줄이면 오히려 이 그 최저임금에 걸려 있는 분들이 오히려 더 어려울 수 있다. 이런 반복적인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뭐 아주 뭐 심각한 경우에는 실제로 취업이 잘 안 되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좀 다니다가 당연히 그만둘 수밖에 없을 거고. 네, 그럼 다음 직장 잘 안 구해줄 수 있을 텐데 진짜로. 네. 그럼 그런 분들 생계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도 같이 고민은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맞습니다. 자, 박 작가님, 네. 자동차 회사들이 자동차를 수출하려고 하고 수출 주문은 받았는데 네. 자동차를 운반할 배가 없다. 그렇습니다. 요즘 배는 다 이제 잘 돌아다닌다고 하지 않았어요? 컨테이너 운임은 많이 내리고 있는데 예. 자동차 운반선 같은 경우는 지금 모자라요. 왜냐하면 자동차 운반선은요, 자동차만 전문적으로 운반하는 배인데 예. 수요가 거의 일정해요. 자동차 수출량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확 늘거나 어느 날 갑자기 확 주는 게 아니라서 예. 늘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대략 한 780척 정도? 보통 배랑 다릅니까? 자동차 운반선은? 약간 다르면 내부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예. 한 10층짜리 주차 빌딩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왜냐하면 예. 자동차가 쓱 들어가서 예. 정차를 시키면 고박이라고 하죠. 자동차가 움직이지 못하게끔 고정하는 장치들이 여러 개 돼 있거든요. 아, 그냥 일반 배는 실으면 차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습니다. 보통 한 예. 6,000대 정도 실을 수 있는 게 표준이긴 합니다. 근데 예. 그러다가 공급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배도 나이를 먹으면 은퇴를 해야 되니까. 네. 은퇴하는 배들도 생기고 은퇴하는 거에 맞춰서 새로운 배를 발주를 시켜야 되는데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자동차 수출량이 급격히 약간 좀 줄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신조 발주도 잘 안 됐고 아하. 아유 그냥 배 놀리느니 그냥 저희 뭐 이런저런 환경 규제도 하고 하니까 정비나 받자. 그러면서 한 750척 정도로 50척 정도로 줄었거든요. 근데 돌아다니는 그러다가 배가 예, 최근에 중국에서 수출하는 자동차가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대략 한 2020년 정도에 한 100만 대 정도 수출했다면 네. 작년에는 한 300만 대 정도 중국이 수출을 하고 있거든요. 유럽으로요? 그렇습니다. 중국에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왜요? 테슬라가 중국에 아주 큰 공장 가지고 있잖아요. 네. 폭스바겐 그룹도 중국에 생산 기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만든 차들이 유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유럽 사람들은 그냥 유럽에서 만든 차 탔는데 네, 이제 중국에서 만든 차를 유럽으로 갖고 가서 타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다가 중국도 자기네 회사들이 만드는 자동차들이 웬만큼 이제 자신감이 생기니까 네. 유럽으로 수출하기 시작했어요. 또 저가니까 웬만큼 좀 먹히기도 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수출량이 많이 늘었죠. 그래서 지금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구간이거든요. 예. 미국으로 가는 건 좀 괜찮습니다. 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배가 이렇게 부족하게 되면 네. 배 빌리는 가격이 많이 오른다는 겁니다. 그러겠죠? 작년 말 기준으로 하루 평균 배 빌리는데요. 예. 1억 3천만 원 정도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오른 거냐면요. 예. 2020년 전에는 하루에 한 2천만 원 정도 했어요. 빌리는데. 아. 근데 2021년에 4,300만 원입니다. 작년에 1억 3천만 원 정도고요. 예. 요건 지금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2만 원이면 갔던 택시 요금 그 정도 구간 지금은 14만 원, 13만 원 달라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어. 용선료 배 빌리는 비용이 올라갔다라는 건 운임도 올라간다라는 거거든요. 예. 운임도 한 3배, 4배 가까이 뛰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배가 아예 없느냐 하면 그건 또 아닐 거예요. 분명히 자, 우리 여기 자리가 좀 났는데 저희 거 오실 분 근데 가격은 많이 비쌉니다. 손 드세요라고 하면 네. 중국 자동차 회사들이 손 들고 지금 다 갖고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르노나 아니면 쌍용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우리도 좀 실어야 되는데 봤더니 가격이 너무 비싼 겁니다. 그 유럽 수출이 다 문제가 생긴다 지금. 그렇습니다. 근데 또 현대는 괜찮아요. 왜요? 현대 글로비스가 있거든요. 아 계열사가 예, 형제니까 현대차는 현대 글로비스가 담당해서 다 나르고 있습니다. 아, 그 중국산 자동차가 웃돈 준다고 해도 눈 감고 네. 현대차 날라준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GM도 괜찮아요. GM은 90% 이상이 미국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유럽으로 안 가니까. 네, 미국 가는 건 괜찮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미국이 지금 중국 자동차 지금 수입 안 받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럼 중국은 그럼 미국 말고 우리 유럽으로 가지 뭐 하면서 유럽으로 가는 걸 더 늘리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유럽으로 수출하는 게 더더욱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현대 글로비스가 이게 저 아드님 일감 몰아주는 회사라고 한때는 욕 참 많이 먹은 회사인데 네. 가끔은 그 봐야 우리가 이럴 줄 알고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라는 변명이 나올 수 있는 구조 스토리가 만들어지기도 하네요. 네. 예, 한승찬 기자, 양효걸 기자 그리고 박세훈 작가 이렇게 세 분과 함께했고요. 청취자 여러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